오늘은 한진건의 단편소설 서투른 도전의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단편소설이에요. 단편소설이다 보니까 분량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소설이니까 끊어서 녹음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이게 끊어서 하기에는 좀 많이 짧아. 그리고 한 번에 하기에는 좀 길어.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한 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귀찮아. 근데 조금 기니까 이게 조금 장면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내가 아래쪽 더보기 밑에다가 타임라인을 적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장면 단위로 놓고 보면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 그 부분 체크해 가면서 살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작품은 1930년대 일제히 탄압과 수탈로 인해 농촌과 가족이 해체되고 극심한 경제적 궁핍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는 상황을 손주에게 쌀밥 한 그릇을 챙겨주고 싶은 가난한 할멈의 도둑질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이제는 어떻게 여기까지가 시대적 배경, 이게 시대적 배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는 어떤 중심 사건, 내지는 사건 서술 대상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식인, 중산층 지식인인 나 서술자네요. 그죠? 의식과 대비하여 보여준 소설이다 라고 했으니까 요 나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겠네요. 특히나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나타나는 나의 반성은 바로 나오네. 할멈의 서툰 도둑질이 어려운 일을 옆에 두고 양식을 쟁여두고 사는 사람들의 상태보다 윤리적으로 더 나쁜 것일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려운 일을 옆에 두고 양식을 쟁여두고 사는 사람이 더 나쁜 놈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야? 나 같은 사람이지 뭐. 라는 교훈을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보니까 이거는 반성적 성격이 매우 강한 작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의문 밖 살림을 차린 뒤로 안짬 자기 때문에 약간 머리를 앓지 않았다. 자, 창의문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까지는 알아도 라고 하더라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제 서울 시내 돌아다니면 문이 참 많기는 많아요. 그죠? 이 창의문은 종로 청운동, 즉 세검정 근처에 있는 문입니다. 뭐 이거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이 뒤에 보면은 이사하고 난 다음에 안짬 자기를 고르기가 참 어렵다,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 지역적으로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 창의문 밖이 도대체 어딘지, 왜 어려운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창의문이라고 하는 건요, 한양을 지키는 사소문, 4개의 조그만 문 중에 북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문 또는 북소문이라고도 하고요. 유명한 이름은 자문이죠. 자문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북쪽이라서 북문이라고 했지만은 북쪽에 있지는 않고 약간 북서쪽에 있어요. 북서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문루가 있는 4칸짜리, 측면 2칸짜리 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은 경기도 양주 내지는 세검정 내지는 북한산 쪽으로 가려면 이 문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복궁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산이 있잖아요. 그죠? 자, 북한산, 북악산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 청와대가 여기 있죠. 경복궁 뒤에 여기 청와대가 있으면 요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이게 세검정 쪽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여기면 이렇게 있으면 요쯤에 이제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문을 나가면 이제 서울이 아닌 거지. 경기도인 거지. 그죠? 서대문은 이쪽에 있고요. 그죠? 그 다음 동대문은 여기 있고, 남대문은 여기 있고, 한다면 북서쪽에 있는 요 문은 결국은 경기도 지역을 나가기 위한 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의 서울하고 구역은 좀 다릅니다. 아무튼 간에 그 창의문 밖에다가 살림을 차렸으니까 이거는 서울 안이 아니라 서울 밖에다가 차린 거죠. 안짬 자기 때문에 안짬 자는 게 뭔가라고 난 잠깐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거더라고요. 남의 집에서 안짬을 자는 여자래요. 그럼 안짬을 잔다는 게 뭐냐 그랬더니 여자가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면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출퇴근을 하면서 가정부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서 숙소를 차려, 아니 숙소라기보다는 이제 자고 먹고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런 여자를 우리가 이제는 안짬자기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짬자기를 구하려다 보니까 약간 머리를 앓지 않았다, 신경이 쓰였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개똥에 굴려도 문 안이 좋지 그 두매 산골에 누가 하고, 그들은 처음부터 오기를 싫어했다. 개똥밭에 굴려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라는 속담은 들었어도 이 말은 조금 내가 못 들었는데, 어쨌건 간에 개똥밭에 굴려도 문 안, 즉 서울 안쪽에 있는 것이 좋지 그 두매 바깥으로 변두리로 나가는 걸 누가 좋아하겠느냐라고 꺼리하는 거죠. 일갓집들의 연줄로 간신히 하나 구해다 놓으면 잘 있어야 한두 달, 그렇지 않으면 단 사흘도 못 돼서 보찜을 싼다,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속상할 까닭은 그네들의 불만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뻐국새와 물소리가 너무 구슬프서라고 한다. 이건 말도 안 돼. 논리적으로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죠? 아무튼 간에 그렇게 말들을 하곤 한다. 불행한 인생의 길을 걷는 그들에게는, 자, 그들이 왜 불행한지는 모르겠어? 그네들이 이제 어떤 일들이야? 안짬자기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안짬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삶이니까는 여유로운 삶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일종의 하층민들인 그들에게는 집을 애두르는 시냇물 소리와 뒷산 속에서 새어 흐르는 뻐꾸기의 울음도 시름을 자아낼 뿐인 모양이다. 한마디로 하층민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냇물 소리라든가 뻐꾸기 우는 소리 같은 이런 자연의 풍치 내지는 흥취, 뭐 여유, 이런 걸 즐길 겨를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경제적 궁핍 때문에. 어둑어둑한 소나무 그늘 밑에 그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씻게 되고, 햇빛에 고요히 깃들인 풀 그림자도 까닭없이 그들의 마음을 궁성거리게 하는 듯, 궁성거리다 라고 하는 것은 놀라거나 두려워서 두근거리다, 가슴이 미어지게, 한마디로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듯하다. 도의 번잡과 조음이 도리어 그들의 신경을 무디게 해주고 심장을 지질러 꾹꾹 눌러주는 듯. 아무튼 안짬자기가 붙어있지를 않았다. 병약한 아내가 좀 건강이 안 좋은가 봐. 단손으로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살림을 꾸려나갈 수가 없고 사람이 있어야 될 판이니, 이게 바로 이 서술자, 나아가 안짬자기를 구하려는 이유네요. 기본적으로 아내가 아파, 허약해.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집안 살림을 다 혼자서 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이가 늙든 적든 일을 잘하든 못하든 안짬만 자준다면 우리는 감지덕지로 위에 올리는 판이었다. 황해도 할멈이 올 때, 이 황해도 할멈, 이게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이죠. 두둥하고 이제 등장을 하네요. 우리는 사람이 없어서 무진 애를 쓰다가 드나드는 기름장수의 연줄로 소개로 간신히 그를 구해온 터라. 인품과 일색, 외모는 볼 겨를이 없었다. 한마디로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어렵게 황해도 할멈을 안장으로 드렸네요. 다음 정계 부분 같습니다. 정계 부분, 보통 집 같으면 대개는 그 할멈을 싫어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딱 봐도, 그러니까 어떤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그 할멈을 처음 보면은 싫어했을 것 같아. 왜? 첫째, 나이가 많아. 65세야. 세찬일을 바랄 수가 없어. 세찬일이라는 건 힘든 일을 시키기가 어려워. 일단은 너무 늙었어. 시키기에도 조금 꺼려.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리고 또 힘든 일을 못해. 왜? 근력이 딸려. 둘째, 너무 취해서 불쾌한 감정을 일으켜. 불쾌한 감정이니까 꺼려져. 외모가 영 이러는 거야. 뭐 외모로 일하나 싶기는 하지만
얼굴은 늙은 일본 호박 모양으로 위아래가 내밀고 외양묘사를 해주고 있네요. 그죠? 눈과 코 언저리가 움쑥 들어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마가 툭 튀어나오고 턱이 툭 나오고 눈은 쑥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코 언저리도 쑥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생겼나 보다. 이렇게 눈. 할멈이니까 이렇게 파마머리 할까요? 이렇게. 자, 턱은 이렇게 쭉 나온 듯 싶어요. 검붉은 버섯으로 덮였고 라고 하니까 나이가 많으면 약간 검은 점 이게 많죠. 이렇게 생긴 거죠. 가을 바람도 일어난 지 오래인 음력 8월인 이때 계절적 배경이 나왔나요? 땀이 차서 헤어진 광당포 적삼 하나를 걸쳤고 허름한 옷이야. 잠뱅이 비슷하게 짧은 배치마가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그 조각마다 기름때가 켜켜이 앉아 있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외양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외양 묘사가 단순히 얼굴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거죠. 땀에 차서 헤어진 광당포 적삼 하나를 걸쳤고 그 다음에 짧은 배치마가 갈기갈기 찢어졌고 거기에는 기름때가 켜켜이 앉아 있다는 것은 할멈이 여유로운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죠? 궁핍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궁핍한 삶을 살았다는 걸 외양을 묘사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새 명색이 안짬작이라도 나름대로 위아래 인조견이니까 뭐야 자연산이 아니라도 일단은 사람이 만든 비단과 같은 것으로 휘감고 버듬적하게 양산 하나쯤은 들고 다니는 데 비해 그야말로 소양지판이었다. 소양지판? 이게 뭐지? 그러면 하늘과 땅 사이 정도의 차이. 우리가 천양지차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와준 것만도 감지덕지였다. 너무너무 베리매니 마치하게 고마웠다. 왜? 안짬자기를 그만큼 구하기가 힘이 들었으니까. 저 나이에 적고를 하고 설마 오래 붙어 있겠지. 아내도 나를 보고 해주기 지그시 웃으며 안심하는 눈치를 보였다. 설마 이런 거예요. 아내가 전하는 말을 들으면 자 이건 1인칭 시점이죠. 1인칭 시점이니까 아무래도 서술자가 본 것 이외의 것은 서술하기가 좀 어려워. 근데 이 서술자는 밖으로 나가잖아. 왜? 직장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의 말이 있어야 될 거야. 그래야 독자에게 설명을 해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인용을 통해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할멈은 황해도 안악 사람으로 농촌을 빼앗기고 살 길이 없어서 아들 부부만 제 시골에 쳐들이고 저는 13살 먹은 손자 하나를 대불고 벌이 곧 찾아 걸어서 서울로 왔다고 한다. 자, 황해도 사람이네요. 그런데 농토를 빼앗겼어. 왜? 당시가 1930년대거든. 일제시대야. 그래서 일제시대의 어떤 농촌의 구조적인 모순 내지는 일제의 치탈 경제권을 빼앗아가는 거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있다. 시대적 배경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는 찾는 문제로 나오겠죠. 아들 부부만 시골에 쳤들이다는 건 처지게 하고 남겨두고 저는 13살 먹은 손자를 데리고 버리를 찾아서 서울로 왔대요. 문제는 서울로 왔는데 어떻게 왔어? 그래 걸어서 왔다는 거야. 자, 손자 하나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결국은 손자를 돌봐야 하는 할멈의 처지고 그 다음에 운송수단을 타고 오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덕리를 중심으로 한 기름장사의 틈에 끼워 삼원이라는 전 재산을 들여 장사를 시작해 보았으나 처음 하는 일이라 단골도 없고 모든 일이 서툴러서 위천조차 값살려버렸다는 건 다 없애버리고 이런 뜻이에요. 필경 마침내 남의 집에나 살아보자 하고 나섰더니 한마디로 남의 집에서 일을 돌봐주며 겹방살이를 하려고 했더니 그나마 뜻같이 되지 않아. 왜? 누가 시켜야지. 오늘날까지 같은 고향 사람인 기름장사꾼의 신세를 입다가 우리 집에 오게 되었다고 한다. 간접인용이죠. 결국 여기까지는 결국 뭡니까? 그렇죠. 할멈에 대한 소개예요.
어떤 할멈이야? 그렇지. 궁핍하고 어렵게 살아온 할멈. 자, 여기서 우리는 잠깐 서술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요. 방금 했던 거죠. 아내의 전하는 말에 들으면 뭐뭐라 한다. 즉 인용의 방식을 사용해서 1인칭 시점이 가지고 있는 한계. 1인칭 시점은 서술자가 본 것만 서술할 수 있으니까 그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할멈이 어떤 사람인가 살짝 봤더니 황해도 안악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농토를 빼앗기고 살 길이 없어서 왔어요. 그 다음에 벌이를 찾아서 걸어서 왔네요. 장사를 시작해 보았으나 미천조차 다 값 살려버렸고요. 동양의 기름 장사꾼의 신세를 입다가 우리 집에 오게 된 사람이다 라고 보면 돼요. 즉 할멈이 우리 집에 오게 된 과정을 요약함으로써 사건 전개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또 하나 일제의 수탈로 인해 농촌이 몰락하고 농민들이 유랑민으로 전락했던 시대적 상황이 어디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죠. 요 부분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가겠습니다. 하루 이틀은 무사히 지나갔다. 무사히? 그 말은 결국 뭐야? 하루 이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암시하겠죠. 사흘이 못되어 피차의 얼굴이 조금 더 익숙해지자 그의 호소와 하소연이 6, 7월 장마 모양으로 6, 7월 달에는 장마가 많이 일어나겠지. 자주 오겠지. 그만큼 할멈도 호소와 하소연을 자주 했다는 거죠. 끊칠 줄 몰랐다. 끊어질 줄 몰랐다. 그는 아내를 조르다가 이제는 나만 보면 조르기 시작한다. 어떻게? 아이고 나으리 마님. 저 새끼 손자. 어떻게 하면 좋실까? 댁으로 대불고 와요. 13살이라도 못할 일이 없시다. 저 건너방이 비지 않으실까? 우리 아들 내외께 좀 빌려주실까요? 거룩한 댁에 살게 해주소. 거룩한 댁? 이거는 내가 사는 집, 나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아부죠, 아부. 돈을 10만원 선월급으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선월급? 일종의 가불이에요, 가불. 서울에 올라올 때 동네 사람들에게 지금 빈양 좀 갚아야 되시다. 나으리 마님, 사람 좀 살려주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 어떤 간곡한 부탁을 했어. 그러니까 큰 따옴표가 많잖아요. 이 말도 하고, 이 말도 하고, 이 말도 하고, 이 말도 하고, 막 되게 많은 말들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보니까 마냄이라든가 조실까 안하실까 빌려주실까 되게 쉬다 뭐 이런 식으로 방언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긴 시골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황해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황해도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사투리를 쓰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황해도 할멈의 내력과 그 다음에 6, 7월 장마 모양으로 끊이지 않는 하소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제1신의 모든 어려운 사정 좀 전에 본 걸로 보니까 두 가지야. 가족이 지금 헤어져 있어. 그 다음에 가난해. 한꺼번에 해결해 보려는 듯 하였다. 처음에는 하고 허실수로 지나치는 말, 그냥 괜없이 하는 말, 괜히 하는 말, 실없이 하는 말로 여겼더니 웬걸 차차 그의 하소연이 진정으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깨달았다. 물에 빠지는 사람이 한 오래기를 부여잡는 모양으로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매어 달린다는 것을 알았다. 즉 할멈에게 있어서 가족과 헤어졌다라든가 가난, 그 중에 가난이겠죠. 이거는 진짜 가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였다. 그만큼 비참하고 절박했다. 그러나 우리에겐 물론 그런 여유가 없었다. 다달이 몇 푼 월급으로 겨우 꾸려가는 우리에게 그의 손자를 기르고 그의 아들 부부에 살릴 힘은 어디를 쥐어짜도 나올 수가 없었다. 여유만 있다면 도와주지. 근데 여유가 없어서 힘들어. 나의 처지. 식구라고 해야 우리 내외와 그다음 5먹이 딸 하나. 그럼 셋이네요. 거기다 집은 멀고. 왜 집이 멀어? 창이문 바깥쪽에 있으니까요. 명색이 밭이라고는 산기슭에 몇 고랑이 있는 탓에
문 안 심부름과 집 거두기에 19살 먹은 대욱이라는 아이가 있어. 그러니까 이미 집안일을 돌볼 잔심부름을 할 애는 있네요. 사람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는 다달이 몇 푼 월급으로 지금 둘, 셋, 넷, 거기다 할멈까지 5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여기다 뭘 또 해? 그래서 안짬자기 외에는 사람을 더 둘 필요가 절대로 없었어. 사람도 있거니와 여유도 없거니와 할멈의 사정이 아무리 딱하다 하더라도 부둥부둥 마치 살이 찌듯이 부둥부둥 살이 찌듯이 식구를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의 청은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굳이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돈도 없고 사람도 있고 됐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굳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고민을 하기는 한 거죠. 근데 역시나 안 돼. 할멈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나의 갈등이 나타났습니다. 나의 말은 무거웠다. 그에게 동정을 하면 할수록 나의 고통은 컸다. 한마디로 할멈을 동정하면 도와주지 못하는 그 심정이 더 컸다는 거야. 일종의 내적 갈등이에요. 험난한 인생의 길을 삼켜봄. 그게 뭐야? 할멈. 눈앞에 보는 듯하여 나의 가슴만 어두워질 뿐하였다. 결국은 하층민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도와주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이게 문제인 거지. 낮보다 밤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 왜? 밤에는 하소연을 엄청나게 하는데 문제는 이게 집이 할멈의 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야. 낮에는 나도 집에 붙어있지 않거니와 왜 직장에 있으니까 자기 일도 바쁘니 조를 겨를이 없으되 밤엔 저녁을 먹으려고 앉으면 애원이 쉴 새 없이 나의 귀를 울리고 머리를 들먹거린다. 고리 띵 하고 울린다는 거예요. 두 방의 불대기가 어려워서 장지로 막은 안방에 우리는 아래칸에 자고 그는 윗칸에 자니 결국은 한 방이나 진배 없었다. 한마디로 이렇게 애껴서 할멈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방이 2개긴 한데 한 방은 그냥 낸 걸로 놔주는 거야. 안방에만 이제 칸막이 해놓고 자는 거야. 그러니 할멈의 호소가 나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겠죠. 방음이 안 되는 거야. 그의 한숨과 호소는 장지 하나를 사이에 두고 폭포같이 쏟아진다. 폭포수같이 쏟아진다. 한마디로 비유법을 쓰고 있죠. 그러면서 다다다다다다다 아이고야 한숨 아이고야 자 구체적으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좀처럼 잠도 자지 않았다. 그치? 원래 늙으면 잠이 없어요. 내가 끼어있는 듯한 눈치만 보이면 자기의 사정을 하소연하고 서름과 슬픔을 늘어놓았다. 이 거룩한 댁에서 자기를 안 살려주면 누가 살리겠느냐? 내가 꼭 그를 살려야만 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추근추근하게 질기게 굳세게 줄기차게 조르고 볶고 하소연하고 애원한다. 나 같으면 나가라고 하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거 살겠어? 불면증이 있는 나는 가뜩이나 잠도 못 자네. 뜬 눈으로 밤을 새기까지 하게 되었다. 아이고야. 와, 갑자기 스크롤의 압박이 훅 하고 와닿네요. 잠꼬대처럼 호소를 중얼거리다가도 그는 흔히 고단한 꿈을 맺는 모양이나 이 꿈이 도무지 길지를 않았다. 높던 숨소리는 이인의 한숨으로 변한다. 그렇다. 정말 깊은 한숨이다. 바닷속 깊이 파도가 이는 모양으로 가만 잠꼬대처럼 호소를 중얼거리다가 파도가 이는 모양으로 처참한 울림을 낸다. 말보다도 이 한숨이야말로 그의 슬픔과 범민과 고통을 가장 웅변으로 설명해준다. 나는 잠결에도 이 한숨 소리를 들으면 번쩍하고 눈이 떠진다. 10손, 20손이 나를 흔들어 깨운다 한들 이 인생의 최후의 휘파람 같은 무겁고 우렁차고 비탄한 울림이 나의 마음을 들이흔들어 놓고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였으리라. 나는 그만 잠을 잊어버린다. 꼴딱 날이 샌다는 거죠. 그죠? 그 산란한 괴로운 숨결, 그 탄력 없는 늙고 무거운 팔다리가 이리저리 뒤척거리는 둔한 음향. 자, 그렇죠.
자, 잠꼬대처럼 바닷속 깊이 이는 모양으로 인생의 최후의 휘파람 같은 비유법과 그렇다 내지는 산란하고 괴로운 숨결, 음향, 자, 이런 것들처럼 이런 비유법과 영탄법을 사용해서 할멈의 행동과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나의 생각, 판단 등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여기는 표현상의 특징을 이제는 묻는 문제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국 여기까지는 밤마다 하소연하는 할멈으로 인한 나의 고통스러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는 청을 하다 듣지 않으니까 이번엔 대우기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왜? 얘가 있어서 지 손자를 안 드린다라고 생각한 거지. 저놈만 있으면 내 손자가 있게 될 텐데 하고 내심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게 모양이다죠. 왜? 1인칭 서술자잖아. 그러니까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단정은 못 지어요. 새끼의 밥도 잘 찾아주지도 않고 더구나 된장찌개 하나 잘 만들어주지 않았다. 나중에는 저 애가 다 컸으니 어디를 가도 자기 구실할 할 터이니 그만 내어보내자고 자기 손자를 갖다 주자고 노골적으로 아내를 졸랐다. 이거는 솔직히 선을 넘었다. 그죠? 아무리 대우기 때문에 자신의 손자를 데리고 오지 못한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이거는 선을 넘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 눈 여린 아내는 동정심이 많은 아내는 처음에는 그를 위하는 눈물까지 흘렸으나 이때 그는 할멈이에요. 이 요구에는 어이가 없었다. 한마디로 할멈을 바라보는 아내의 태도가 변한 거죠.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 거야. 아무리 자기 손자를 위한다 한들 어쩌면 있는 사람을 내보내기라고까지 한단 말이에요. 다 같은 처지에 마음 씀씀이가 나빠 하고 눈밖에 나기 시작하였다. 미움을 받게 되었다. 결국은 인심을 잃은 거지요. 절정인가요? 할멈이 온 지 한 열흘쯤 지냈으리라. 여태까지 열흘밖에 안 지난 거야? 한 1년은 지난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시간의 경과예요. 그는 내일쯤 손자를 찾아보고 오겠다고 청했다. 우리는 물론 허락했다. 그리고 오늘 낮쯤에 갈 터인데 가기 직전 오늘 아침에 생긴 일이다. 뭐를? 할멈이 쌀을 훔쳤어요. 뒤에 나와요. 바로 나와요. 나는 어젯밤에도 잠을 잘 못 자고 심지가 좋지 못한 대로 왜? 할멈이 계속 호소를 하고 한숨을 하고 호소를 하고 한숨을 해. 그러니 나도 지금 막 갈등이 오를 때까지 오른 거지. 뒷동산을 한 바퀴 휘돌아 내려오니까 산책을 했나 봐요. 아내가 파랗게 질려서 할멈과 뭐라고 막 떠들고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뭐야? 그 사단은 이러하다. 한마디로 사건의 전모를 쭉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그걸 이제 앞에서 이제 미리 깔아주고 있는 거고요. 할멈이 일어나 나간 뒤로 아내가 나가보니 마룻바닥에 쌀같이 흩어져 있었다. 쌀이 막 흩어져 있어. 뭐지? 밥쌀을 내다가 떨어뜨린 것인가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마루로부터 뜰로 뜰에서 뜰로부터 우물로 쭉 쌀이 줄을 그은 것처럼 흘러져 있어. 뭐야 이거? 하고 이상해서 할멈의 뒤를 쫓아보니까 그가 걷는 대로 쌀이 줄줄줄줄줄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야. 필경 분명히 할멈의 품속에 쌀을 감춰둔 것이 발견되었다 한다. 그는 한 턴털뱅이 전에 하나를 주어서 쌀을 불룩하게 집어넣어가지고 가슴에 찼는데 전대에 구멍이 뚫어져서 그가 걷는 대로 쌀이 흐르게 되었던 것이었다. 어이가 없다. 훔쳐도 좀 결국 이런 대목들은 어찌 본다면 할멈의 행위가 참 이 도둑질이 어설픈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서투른 도적이죠. 뭐 파란색으로는 여기만 해놨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가 얼마나 서투른가.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작정하고서나 도둑질을 하는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단지 손자한테 갔다 온다고 그랬잖아.
손자한테 갔다 온다고 했으니까 손자한테 쌀밥을 해주고 싶었던 거지요. 라고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그대로 출근했다가, 그렇지, 출근해야 되는데 나 아침부터 싸울 순 없으니까 저녁 때 돌아와서 할멈을 물었더니 그는 품속에서 훔친 쌀을 도로 내어놓고 백배 사자하며 지 손자한테 갔다고 한다. 열흘 만에 그만둔 거네요. 손버릇이 나쁘니 물론 집에 둘 수가 없어서 날짜를 따져 월급을 주어서 아주 보내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해고했다는 거죠. 그래서 쌀을 훔치다 들켜가지고 해고당한 할멈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느라니까 대우기가 뒷간에 갔다가 나오더니 싱글싱글 웃으면서 우리 앞에 동전세푼을 내어놓는다. 이 동전세푼은 또 뭐야? 그 도적년이 이걸 뒷간에 내어놓고 갔어요. 도적년이 누구겠어요? 할멈이죠. 파출소에 끌고 간다고 했더니 아마 이건 동욱이가 뭐 한 거야? 동욱이란다. 대우기가 협박을 한 거죠. 아마 겁이 난 게지요. 어린애 가지고 놀던 동전까지 다 훔치고 망할 년 같으니. 대우기는 잠옷 분기한 중에도 어이없어서 웃는다. 왜 어이없어? 그렇지, 도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푼돈인 거야. 이런 거 뚱치냐? 뭐 이런 거죠. 이번 사건에 대우기가 제일 치를 떨었다. 왜 제일 치를 떨어요? 그렇죠. 자기 밥도 안 주고 자기를 내보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얘는 또 고지식해. 고지식한 그는 그런 짓을 하니까 없는 사람이 대접을 못 받는다고 펄펄 뛰면서 할멈을 맞대놓고 욕지거리 하며 징역을 살린다고 울림장을 놓았다고 본다. 결국은 이거는 이 대욱이 그 고지식한 그가 보니까 그가 할멈의 행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죠. 관점은 징역을 살려 개인 으름장을 놨다는 것은 이거는 사회가 문제가 아니라 뭐야? 할멈이 문제인 거야. 그래서 할멈을 이제 뭐 한 거예요? 개인적인 일탈로 본 거죠. 울림장은 으름장. 나는 그 할멈이 한 일을 서투른 도적의 노릇으로 웃어버리기에는 마음이 저리었다. 라고 하는 것은 서투른 도적의 노릇, 즉 개인의 한 일탈로 보기에는 조금 마음이 저리었대요. 그 말은 결국 나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물론 대욱의 말 맞다나 할멈은 과연 파출소를 겁내었을까? 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도 몰래 안전하게 자기 품속에 든 동전 세품이 귀신이 아닌 사람에게 발각되었으라고 믿었을까? 그렇지, 쌀이야 발각됐지만 동전은 발각된 게 아니거든. 근데도 그걸 왜 내놓았을까? 사랑하는 손자에게 옥춘당으로나 변할 수 있는, 한마디로 옥춘당을 사줄 수 있는 그 귀중한 동전 세푼. 그 세푼을 확실치도 않은 겁결에 뭐야 들켰는지 안 들켰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리 쉽사리 내어놓았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야. 만약에 개인의 일탈이라면 도둑질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까지 굳이 내놓을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거예요. 자, 옥춘당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사탕이에요. 사탕인데 말로 설명하긴 조금 그렇고 보여주면 확실하게 알아요. 이거예요. 이해되죠? 이거. 우리 이제 명절 때 제사 지낼 때 많이 이거 먹기는 좀 그래요. 왜? 딱딱해. 잘못 먹었단 입 부러질 것 같아. 그죠? 이가 부러질 것 같은데 먹으면 달아요. 그냥 달아? 아니야. 무진장 달아요. 그냥 설탕 덩어리야 덩어리. 라고 보면 돼. 근데 색깔이 이쁘죠? 자, 쉽사리 내려놨을까? 그렇진 않을 거야. 그래서 할머니 한 행동, 동전 세푼을 내놓은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는 의문을 보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대우기하고는 좀 다른 관점에서 왜 그랬을까? 그는 일부러 동전 세푼을 내어 던진 것이다. 자, 나는 일부러라고 본 거죠. 보라는 듯이 내어 던진 것이다. 왜? 섬으로 있는 쌀, 그러니까 뭐 가만히 통째로 있는 쌀, 많은 쌀 중에 몇 줌 훔친들 어떻단 말이냐? 굶주린 내 손자에게 한 끼 쌀밥을 해준들 어떻단 말이냐? 그게 무슨 큰일이냐? 품속에 넣은 쌀까지 우겨 뺏는 이 알뜰한 요것들아!
이 동전 서푼이나마 맞아 받아라.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할멈이 얘기했다라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마음속으로 외치며 이 동전을 던진 것이다. 누구에게? 우리의 얼굴에, 어디에? 심장에. 여기서 말하는 심장은 양심이죠. 한마디로 할멈은 다른 사람에게 매정한 나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했다라고 스스로가 자책을 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물론 이제 할멈의 개인적 일탈로 보는 관점, 대욱의 관점도 있겠지만은 이 마지막에 나가 바라보는 이런 자책, 이런 자책이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어려운 사람을 옆에 두고 양식을 쟁여두고 사는 사람의 상태보다 윤리적으로 더 나쁜 것일 수는 없다. 한마디로 양식을 쟁여놓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나와 같은 사람, 뭐 소시민이라면 소시민이고요. 그래 착하게 살겠지. 착하게 사는 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더 나쁘다. 내가 더 나쁜 놈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을 반성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쫓겨난 할멈이 놓고 간 동전 세 푼을 보며 반성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작품의 주제는 여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현진건의 단편소설 서투른 도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체를 요약을 중간중간 하면서 할까 했는데 그거 쓰다 보면 또 내용이 좀 처음에 얘기한 것보다 더 길어질 것 같아. 그래서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영상 올렸으니까 그거하고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정리가 잘 될 거예요. 현진건의 서투른 도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